우리는 흔히 비타민C 100mg을 복용하는 것보다 1000mg을 복용하면 10배를 먹었으니 충분히 더 흡수되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2500mg 복용했을 때와 1000mg 복용했을 때의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이미지 보이시죠?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복용량에 따른 혈장 비타민C 레벨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30mg, 60mg, 여기 2500mg까지 있는데 이렇게 쭉 여기서는 많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안 먹었을 때보다는 많이 먹었을 때 60 혹은 100까지 많이 높아지는 게 급격하게 보이죠. 그러다가 100mg 이후부터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요걸 갖다가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내 흡수율은 반비례한다라는 것.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500mg을 복용했을 때는 무려 6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좀 신기하네요. 또 충격이기도 하고요. 저도 메가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어떻게 되지 싶은데 한번 뒤로 갈수록 우리가 맞구나, 메가도스 하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세포 리셋입니다. 지인이는 김덕수 박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김영사입니다. 닥터 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닥터 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유튜브인데요. 닥터 덕입니다. 이렇게 닥터 덕을 이렇게 치시면 돼요. 닥터 덕을 치시면 지금 한 20만 넘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20만 정도 넘었으니까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 480개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보가 있는데 포항 남구에서 닥터 웰 의원 하십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있으니까요. 혹시 그쪽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냥 기능의학 쪽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동영상 보면 최근에는 이제 이 세포 리셋을 만드셔가지고 이 책에 대한 설명들, 홍보가 좀 있고요. 동영상 보시면 그 인기 순으로 보면은 4, 5년 전에 올렸던 것들 중에 거의 100만 되는 것도 있네요.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드시겠습니까? 닥터덕이 먹지 않는 음식 5가지. 코로나 때 요거 좀 있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기능의학적으로, 기능의학에서는 또 대가시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닥터덕의 만성피로, 만성질환, 가속노화에서 평생 해방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건강하지 않은 현대인을 위해서 15년간의 임상, 연구, 그리고 진료 데이터로 완성한 세포 건강의 모든 것, 닥터덕의 건강혁명입니다. 우리 김덕수 박사님 잠깐 소개할까요? 의학 박사시고요, 국내 최고 권위의 기능의학자입니다. 유튜브 닥터덕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포항 닥터 웰 의원의 원장님이십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네, 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비타민은 비타민 C이다. 비타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비타민 C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처럼 비타민 C는 가장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비타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지만 정작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제 채널에서도 비타민 얘기 나오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고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무슨 또 어떤 비타민 종류 먹어야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닥터 덕 김덕수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많이 주셨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동안 해온 수차례의 비타민 강의를 집약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병원에서 소변과 혈액을 채취해 혈액 속 비타민 C 농도를 측정하는 목적은 검사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장기별 세포 속 비타민 C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포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서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서 비타민 C 농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비타민 C가 필요한 것은 혈액이 아니라 세포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비타민 C를 측정을 하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건지 사실은 혈액이 문제가 아니고 비타민 C의 농도는 세포마다 다 들어가 있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체 조직별 비타민 C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6배까지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혈중 비타민 C 농도보다 세포 조직의 비타민 C 농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혈중 비타민 농도보다 200배나 높은 세포 조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타민 C의 세포 조직별 요구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세포 조직의 비타민 C 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해 조직 세포 속 비타민 C 농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비타민 C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오랫동안 꾸준히 드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충분한 보충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비타민 C가 충만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하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비타민 C 복용법 완결편입니다. 이 한편으로 종교를 내시겠다는 의미죠. 복용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비타민 C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 면역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구 복용한 비타민 C는 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복용량을 기준으로 혈중 비타민 C 레벨을 검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비타민 C 100mg을 복용하는 것보다 1000mg을 복용하면 10배를 먹었으니 충분히 더 흡수되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2500mg 복용했을 때와 1000mg 복용했을 때의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이미지 보이시죠?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복용량에 따른 혈장 비타민 C 레벨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30mg, 60mg, 여기 2500mg까지 있는데 이렇게 쭉 여기서는 많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안 먹었을 때보다는 많이 먹었을 때 60 혹은 100까지 많이 높아지는 게 급격하게 보이죠. 그러다가 100mg 이후부터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요걸 갖다가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김덕수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잘 나오니까요. 계속 보시죠. 우리 몸속 면역세포인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라고 있습니다. 호중구가 뭐냐면 면역체계에서 세균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입니다. 이 호중구하고 림프구 역시 백혈구의 한 종류죠. 면역체계에서의. 이걸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결과 15mg을 하루 2회 복용했을 때 흡수율은 89%에 달했고 하지만 50mg으로 증량했을 경우에는 85%로 줄었답니다. 오히려. 또 100mg을 복용했을 때는 80%까지 줄어들었답니다. 또 15mg을 하루 2회 복용한 게 차라리 더 흡수율이 좋았다는 거죠. 즉 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내 흡수율은 반비례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500mg을 복용했을 때는 무려 6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좀 신기하네요. 또 충격이기도 하고요. 저도 메가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어떻게 되지 싶은데 한번 뒤로 갈수록 우리가 맞구나. 메가도스 하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제 비타민 C의 용량은 보통 1000mg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계산대로라면 여러분이 복용하는 1000mg 중 절반도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호중구와 림프구 속 비타민 C 농도는 100mg과 500mg을 복용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위의 실험대로라면
1000mg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100mg씩 10번 나눠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인데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 시간별로 섭취하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물에 비타민C를 섞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루 1000ml 이상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 먹잖아요. 하루에 어떻게든지 물은 드시니까 그 물에다가 타서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가루겠죠. 비타민C는. 제 경우를 설명하자면 병원에 출근해서 텀블러가 500에서 600ml 정도 되는 텀블러가 있으신가 봐요. 거기서 비타민C 파우더 가루를 갖다가 6000ml를 섞습니다. 물 500ml 정도에다가 6000mg 파우더를 섞어 버리신답니다. 그래갖고 드시는데 텀블러는 차광이 가능한 용기면 좋고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미지근한 물을 권장하시네요. 그리고 텀블러는 왜냐면 차광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산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료하는 동안 이 물을 수시로 마십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할 때도 이 물을 수시로 마십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비타민C 6000mg을 몇십 분 단위로 나눠서 복용합니다. 비타민C 물을 다 마시면 오후 진료 동안에는 일반 생수 600ml를 드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드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물 1200ml와 수용성 비타민C 6000mg을 먹고 추가로 액상 형태와 캡슐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C 1000mg을 추가해서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네요. 이것도 우리 닥터덕 선생님의 훌륭한 팁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도 요걸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닥터덕 선생님께서도 뒤에 보시면 공복 시간을 오래 가지고 오전에 공복으로 드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용성 비타민C를 물에 섞어서 먹는 걸로.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6000mg을 복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또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닥터덕 선생님께서는 6000mg 요거는 꼭 드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하셨는데 요거는 뭐 우리 이왕재 박사님께서 이미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죠? 예를 들어 평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돌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오후에도 6000mg을 추가로 물에 섞어서 섭취하길 권합니다.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더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간혹 취침하기 전에 3000mg을 한 번에 섭취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이양재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양재 교수님께서 약주 드시거나 조금 몸이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자기 전에 이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자기 전에도 먹습니다. 우리 닥터덕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드시네요. 이처럼 개인별 컨디션에 따라서 비타민C 요구량은 계속 바뀝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요구량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정해진 용량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제 경우는 평소 비타민 D 5000IU를 하루 일정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에는 자기 전에 비타민 D 5000IU를 5종에서 6종가량 드시고요. 비타민 C를 3000ml에서 6000mg을 같이 복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기나 몸살 기운이 사라지는 경험을 자주 경험한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약이니까 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평소에는 비타민 D를 하나 먹는데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5개나 6개나 드시고 또 비타민 C 역시 3000에서 6000cc를 같이 복용한다고 하십니다.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는 게 이게 또 꿀팁이 되겠네요. 그죠? 몸속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세포가 림프구인데 이 림프구를 활동적이게끔 도와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비타민 C를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구제로 복용하는 것에 비해 수액을 통해 혈관으로 직접 넣는 것이 당연히 월등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병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량 비타민C 경구제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가도스 꼭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15년 넘게 비타민C 물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신맛이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반호박이 이왕재 박사님 거 먹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 가루잖아요. 이게 탁탁 입에 털어넣을 때 좀 신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신맛이 옛날 같았으면 되게 싫었는데 싫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먹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맛 때문에 힘든 분들께는 빨대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빨대를 구강 깊숙이 넣어서 빨아 삼키면 구강 점막에 닿지 않고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저는 위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공복에 비타민C 물을 마셔도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공복에 막 먹어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공복에는 비타민C보다는 그냥 녹차, 말차가루 많이 먹거든요. 이제 이것도 저도 이제 고려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먹었었어요. 공복에도. 근데 저도 위장이 괜찮으니까 위장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 복용을 권하며 굳이 공복에 먹기를 원하신다면 지용성 비타민C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용성 비타민C 요즘 뭐 리포좀으로 나온 거 많잖아요. 리포좀이랑 지용성이랑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그냥 지용성 비타민C 하면은 리포좀 비타민C를 말씀하더라고요. 그걸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데 찾으면 그냥 지용성 비타민C를 치거나 혹은 리포좀 비타민C 치면 제품들 많으니까요. 1위 제품 사시면 됩니다. 1위 제품. 위장 질환 때문에 혹은 신맛 때문에 도저히 섭취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리포좀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C 1000mg을 추천합니다. 비타민C 얘기는 거기까지 했고요. 또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5종 갖다가 탁 집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다 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건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능의학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30%에서 50%가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고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양제 공부를 하다 보면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과정을 꼭 거쳤습니다. 가령 영양제 A가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이 꼭 내 얘기 같고 그것이 인체에 주는 효과를 알면 무작정 복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챙겨 먹다 보면 그 양이 한 주먹은 되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기능의학자인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에 게시물입니다. 게시물에 보시면 이렇게 좀 밑에 내려가시면은 평소에 처방약하고 영양제를 모두 합쳐서 몇 알을 드시나요? 제가 1개월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총 680명께서 투표를 해주셨고요. 투표에 참가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봤더니 아예 약을 먹지 않는 분들도 28%나 됩니다. 저는 이걸 왜 조사를 했냐면 너무 약들을 많이 드실까봐 걱정해서 내가 이걸 해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아예 약을 안 드시는 분도 28%나 되고요. 혹시나 우리가 나이 들면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처방약만 먹고 기타 영양제를 안 먹는다 하시는 분도 12%나 됩니다. 요거 두 부분 합치면 40%가량은 거의 약을 안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약과 영양제 합쳐서 한 5알 정도까지 먹는다 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고요. 처방약과 이걸 합쳐갖고 10알 정도까지 먹는다는 분이 또 한 30% 정도 되는데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15알 드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한 40% 정도는 거의 뭐 영양제 안 먹고 처방약 정도만 아플 때 먹는다는 분이고 60% 정도는 평소에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에 국한된 얘기지만요. 네,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닥터덕의 라이프 스타일.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 5종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공복 상태로 오전 진료를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면 12시 20분에서 1시 10분까지 병원 근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합니다. 식사를 안 하시고 바로 운동을 하시나 보네요. 일주일에 4회 하시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혼합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고요. 운동을 마치고 1시 20분쯤 정도부터 점심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오후 진료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6시 10분쯤에 저녁을 드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급적 밤 12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6시 40분쯤 기상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는 아침에 출근해서 공복에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캡슐 형태입니다. 캡슐은 물에 뜨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장벽에 달라붙는 일이 없습니다. 반면 정제 비타민은 무겁고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할 경우 위벽에 달라붙어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많이 불편한 분은 캡슐 형태의 비타민도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복에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공복에 먹는 비타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포점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 C 1000mg 플러스 수용성 비타민 C 6000mg. 아까 요거는 물에 타서 드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서포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게 있답니다. 영양제 중에 주성분이 바이오틴, 비오틴 요즘 뭐 히트치니까요. 아르기닌, 시트룰린, 알파리포산, 퀘르세틴, 레스베라트롤이 다 좋은 성분만 있네요. 그죠? 그게 미토콘드리아 서포트라고 합니다. 요거 한정을 드시고요. 베베플러스라는 걸 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주성분이 베르베린하고 비오틴, 바이오틴, 콜린이 이렇게 한정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유산균 또 한정을 드시고요. 비타민 B 콤플렉스를 한정 드시고 아르기닌을 6000mg 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물 600ml로 담은 텀블러에 수용성 비타민 C 6000mg과 지용성 비타민 C 1000mg을 넣어 녹인 다음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진료 중에 입이 마를 때 수시로 마신다고 합니다. 오전 진료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호포라는 멀티비타민 2종을 드시고요.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 요거는 함량이 비타민 D는 5000 IU고요. 비타민 K는 K2라고 하네요.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2종을 정제 형태로 드신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정제 형태로 드신다는 얘기죠. 이와 함께 오메가3 하나 드시고요. 코큐텐 하나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 근육의 연축과 눈의 피로가 느껴지셔가지고 추가로 구연산 마그네슘 하나도 드시고 루테인 하나도 드신다고 합니다. 요오드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12.5mg을 섭취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1개월에 1회 이상 중금속 킬레이션, 혈관 청소라고 하네요. 이것을 하신다고 하고요.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그때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수액 치료와 영양제 섭취를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또 의사시기도 하고 기능의학 의사시니까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좀 가능하기 좀 힘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팁입니다. 검사 없이 바로 섭취 가능한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꿀팁이 많습니다. 저처럼 병원에서 쉽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기본적인 영양제 5가지는 비타민 C, 비타민 D, 멀티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라고 합니다. 요 5가지를 이렇게 추천하셨는데요. 이렇게 복용했는데도 3개월이 지나도 불편한 증상이 변화가 없다면 정확한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받길 권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검사도 기능의학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딱 알맞은 비타민 C, 혹은 비타민 D, 멀티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다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비타민 C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영양제 하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C를 떠올립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가능하면 비타민 C 6000mg을 드시라고 권장드립니다. 아무런 검사 없이 복용하되 최소 6000mg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증량하면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 C와 지용성 비타민 C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네요. 수용성 비타민 C 6000mg을 기본으로 복용하고 추 검사를 통해서 수용성 비타민 C 혹은 스닙스가 있는지 확인한 후 그게 있다면 꼭 지용성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하라고 합니다.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량씩 분할해서 먹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알약은 1000mg 형태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1000mg을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까 보셨죠? 비타민C 용량에 따른 흡수율을 보셨죠? 그래서 파우더 비타민C를 물에 타서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어서 못 먹는 분이나 치아 부식이 걱정되는 분들은 빨대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10년 넘게 비타민C 녹인 물을 그냥 마십니다. 지금은 신맛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맹물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몸무게 40kg 이상을 기준으로 비타민 D 5000 IU를 기본적으로 추천합니다. 물론 정확한 섭취량은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제가 권하는 혈중 비타민 D 레벨은 40에서 6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라고 하네요. 이는 건강한 성인 평균 기준이며 환자의 건강과 유전자 변이 상태에 따라서 혈중 비타민 D 레벨을 100까지 올려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저장 형태의 비타민 D, 비타민 3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활성형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결정해야겠지요 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D3, D2가 뭔지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비타민 D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비타민 D2와 D3의 차이가 있는데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D2가 들어있고 동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D3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3가 면역체계 활성화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분자 구조가 좀 다릅니다. 분자 구조가 좀 다른데 이런 건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고 결론이 중요하죠. 비타민 D2가 비타민 D3 효과를 또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체내의 비타민 D3가 충분하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특히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비타민 D3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시사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 합성이 가능하지만 지나친 또 햇빛 노출은 피부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충제로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으로는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버섯 등이 있고요. 연구진은 또 비타민 D를 섭취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12주 후 위약 대조군보다 더 낮아진 사실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비타민 D2가 비타민 D3의 효과를 앗아갔거나 상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도 비타민 D2, D3가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만약 검사 없이 복용할 경우에는 5000 IU를 기본으로 섭취하면서 6개월 간격으로 혈중 비타민 D3 레벨을 체크하기를 권장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추천하신 비타민은 멀티비타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B군과 미네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분표에 적힌 내용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 TV에서 광고하는 모든 멀티비타민을 수집해서 직접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기능의학 전문 회사에서 만든 것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의학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걸 사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직접 섭취해보고 몸으로 느끼지 못할 경우 제품을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멀티비타민이라도 어떤 것은 위장장애를 일으키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멀티비타민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많이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본인 몸에 맞으시는 비타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기능의학 전문 회사에서 만든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그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렴한 제품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별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한 종류만 계속 고집하지 말고
바꿔가면서 섭취해 보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유산균제가 한 4종 정도 있는데요. 직접 먹어본 후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아 섭취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이제 오메가3입니다. 과거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이 사오던 영양제가 오메가3인데요. 이는 제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영양제를 잘못 섭취하면 먹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특히 산패된 오메가3가 그중 하나입니다. 주로 항염증, 항산화 목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데 산패된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더 높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도 또 비싸다고 해서 좋은 제품도 아니죠. 오메가3만큼은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메가3를 고르는 꿀팁을 찾아봤습니다. 챗GPT를 이용했지만 여러 가지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EPA하고 DHA 함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메가3는 주로 이 두 가지 주요 성분이 있는데 EPA하고 DHA가 하루 500에서 2000mg 정도를 권장하니까요. 요게 들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품 포장이나 라벨에서 이 두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료, 어종과 원산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종 같은 경우는 특히 작은 생선, 멸치, 정어리, 고등어 등에서 추출한 오메가3는 중금속이나 환경 오염 물질의 위험이 적죠. 네, 큰 것들이 주로 이런 게 많으니까요. 그죠? 이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원산지나 제조국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제 방식인데요. 정제 방식에는 크게 RTG랑 EE가 있는데 RTG를 추천하죠. 왜냐하면 RTG는 생체 이용률이 높아서 흡수율이 우수합니다. 근데 EE 같은 경우는 정제 과정을 거쳐 순도는 높은데 흡수율이 다소 낮다고 하네요. 보통 RTG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IFOS 인증 확인. IFOS가 뭐 International Fish Oil Standard라고 하네요. 여기서 인증을 거친 품질과 순도를 보장한 제품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금속, 산패도, 오염물질 등의 철저한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인증된다고 하니까요. 요거 IFOS 인증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산패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산패도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낮은 산패도를 가진 제품이 신선한 건 당연한 거고요. 산패도가 5mg량 per k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복잡한데요. 그냥 요거 5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부형제와 첨가물 여부인데요. 합성 첨가물이 당연히 들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품들. 그리고 비타민 E, 이게 천연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E가 포함된 경우 오메가3의 산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E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캡슐 종류도 보셔야 되겠죠. 소프트 젤 형태는 삼키기가 쉽고 냄새도 좀 역한 냄새가 살짝 나는데 그죠? 줄여주죠. 비건이라면 식물성 캡슐을 선택해도 되고요. 8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별 포장인지. 이게 산화 방지를 위해서 오메가3는 이제 공기에 접촉하면 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포장 제품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휴대성도 좋고 뭐 신선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제품들 총 8가지입니다. 개별 포장 여부, 캡슐 종류 여부, 부형제와 첨가물 여부, 산패도 확인하고 IFOS 인증 확인하고 정제 방식 확인하고 원료와 원산지 확인하고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한 오메가3가 가장 좋은 오메가3라고 하네요. 네,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비타민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필요한 것은 근데 혈액이 아니라 세포라는 겁니다. 이건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왕재 박사님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드셔가지고 그 혈중 또 혈관에 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했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이건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체 조직별 비타민 C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6배까지 혈중 비타민 C 농도보다 세포 조직의 비타민 C 농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조직에서는 비타민 C가 많이 쓰이고 어느 조직에서는 비타민 C가 적게 쓰이고 그 얘기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해서 조직 세포 속 비타민 C 농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고요. 또 올바른 비타민 C 복용법 완결편에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물 1200ml와
수용성 비타민 6000ml를 갖다가 수시로 드시면서 추가로 액상 형태와 캡슐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 C 1000mg을 추가해서 섭취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6000mg을 복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더 드셔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5종 중에서도 기능의학 검사 필요 없이 드셔도 되는 것은 비타민 C, 비타민 D, 멀티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포 리셋입니다. 닥터덕의 세포 리셋인데요. 우리 선생님 크게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에 안 보여드렸네요. 네, 우리 선생님 네, 아주 온화하고 잘생기셨네요. 네, 오늘 이래서 세포 리셋 우리 닥터덕 김덕수 박사님의 책을 1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2편, 3편, 2편이나 3편에서는 암 얘기도 있어요. 암 얘기도 있고 또 기능의학적으로 어떻게 섭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책 리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